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자식분들도 그렇고 막 비트코인도 투자하시고 뭐 최근에 또 언론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나오고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뜻깊지 않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 새로운 또 정부에서 또 이전 정부에서도 이걸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먼저 정책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한 그 2000년 초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암호화학이 이제 발달하고 전산화가 되니까 은행망을 대신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지급결제망이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논의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던 그 지급결제 서비스가 페이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페이팔의 이제 창립자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왔던 또 이제 기업이 합병돼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자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전기차 일론 머스크가 그렇고요. 지금 뭐 팔란티어라고 굉장히 정부도 자문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이나 전산화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도 피터 틸이라는 사람도 다 그 페이팔 출신이고 그 다음에 데이비 카츠라고 우리로 치면은 인공지능 및 가상자산 특보도 다 페이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거는 저 같으면은 그때 그 페이팔이 다들 젊은 나이에 그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가 됐거든요. 인수가 돼가지고 다들 그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만졌는데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그룹들을 다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꿈꿔왔던 그게 어떤 건지도 좀 이런 정책적 배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그 목차를 설명하다가 이런 좀 얘기를 한 게 디지털 자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굳이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면 반도체 산업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삼성전자 그 시스템 반도체 원리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은행망을 대신해 가지고 새롭게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원장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원장을 이게 암호화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원장을 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장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이제 기록이 이제 되고 이러한 가치가 또 이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망이라는 것 혹은 분산원장망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분산원장망에서 이제 자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중에서 실질이 증권인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 조각 투자 산업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 호텔 빌딩의 요 지하를 이제 쪼개가지고 1000개 정도 지분을 나눠서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 하면 이제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이제 등기부상 1000명을 다 넣고 또 그 1000명의 그 등기부가 계속 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분 자체를 신탁으로 맡겨가지고 이 그 수익 증권화 시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데서 사용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증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은 토큰 증권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증권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정책을 가상자산 쪽은 새로 우리 자본시장법 같은 기본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토큰 증권이라는 거는 기존의 자본시장법하고, 그 다음에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자산, 디지털 자산이 가상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이 있고, 토큰 증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카사코리아 뭐 이런 데서 하는 부동산 조각 투자 같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 양쪽 시장을 이제 법제화하는 거죠. 하나는 새로운 영역의 가상자산을 이제 그 법제화 시키는 것과 토큰 증권이 있던 그 자본시장법에서 블록체인을 예정을 못했으니까 그걸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하고 증권 시장하고의 그 중간 영역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ETF라고 다들 ETF 또 이제 투자도 해보시고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펀드인데 그 지수가 상장된 펀드를 이제 ETF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를 제도화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걸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사실 어려운데, 지금 현재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은행망을 통해 가지고 하면 이제 거강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이죠. 저희가 이제 송금을 할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딸이 캐나다에 있는데 송금을 이렇게 하나은행에서 송금하면은 중간에 은행을 경유해 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가는데 제가 송금한 거에 몇만 원씩 이제 띄고 느리잖아요. 근데 블록체인망을 통하면 그 굉장히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지금 자금이 이전되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이전되다 보니까 중개 비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송금도 굉장히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는 이 좋은 게 왜 지금 빨리 제도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더디냐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도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지급결제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증권결제면 증권결제망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면 또 그 소액결제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거액결제망도 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봐도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지만 상당 부분은 그 마차하고 같이 오랜 기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나 영국하고 운전석이 다른 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차 전통이 굉장히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석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걸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도 빨리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은 저하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거기서 네 가지 부분입니다. 토큰 증권하고 가상자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블 코인 요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가셔서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산 원장 내지는 블록체인이 이게 뭐냐 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주 구체적인 원리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주도로 미국에서 이제 청년 기업인들이었던 그 페이팔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그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는 혁신이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 혁신이 상용화가 되면 우리가 쓸 때는 똑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신용카드에서도 소액결제, 은행의 소액결제망 대신해서 블록체인망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냥 우리는 이거 탭투페이라고 합니다. 지급을 위해서 탭한다 그러거든요. 그냥 신용카드 가지고 찍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큰 흐름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그 뭐 손자 손녀들 용돈 더 많이 주시겠다 내지는 또 그 지금 큰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시다 하면서 사업적으로나 투자적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큰 좀 숲을 보는 자리가 오늘 됐으면 하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정책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2007년인가 이제 아마 비트코인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게 올바르던 올바르지 않던 간에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시장, 그 이제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크립토 마켓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시장을 이제 보시면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엄청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약간 여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자본시장연구원에 있으면서 저희 유관기관들이 뭐 한국거래소,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제가 퇴임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 증권결제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삼성전자를 사시면 이틀 있다가 소유권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오늘 나 데이 트레이딩도 할 줄 아는데, 내가 오늘 샀는데 나 오늘 팔아서 내가 차익이 났는데라고 하는데, 그 데이 트레이딩은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스템상으로 그냥 장부상으로 이틀 있다가 안전하게 받을 거니까 내가 너한테 있는 걸 의지해가지고 그냥 매도를 칠 수 있게라고 합법적으로 우리 법이 인정한 합법적인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틀 있다가 내가 삼성전자 주인이 되기 때문에 뭐 권리락 계산할 때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 증거금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이 분산원장 시스템에서 실시간 결제가 되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혁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제 기러기 아빠를 제가 그때 했었는데, 송금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니 이렇게 전산화가 잘 됐는데 왜 이틀 있다가 이걸 받지? 이제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기존의 은행망을 가지고는 이걸 못 고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치경제학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속에서 미국이 달러 패권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커리스판딩 뱅크라고 하는 중개 은행들이 다 미국의 눈과 귀가 되게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 다 보고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은행이 막 한 세네 군데 거치면 각 은행마다 자금 세탁 의무를 다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위프트라는 거는 일종의 보면 단톡방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살기 좋아져서 그 송금망이 뭐가 중요해야 할 텐데, 제가 처음에 이제 무역회사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남미 쪽하고 하는데, 저쪽에서 뭐 전화 걸어와가지고 사겠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은행 쪽에 하니까 저쪽 남미 쪽에 저 거래은행을 우리 대한민국 은행들이 쟤들이 뭐야 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위프트라는 건 뭐냐면, 예컨대 콜롬비아에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스위프트 회원이면 우리 인정합니다. 송금 100만 원 보낼게 하면 인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위프트라는 거는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톡방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검증받은 기관들만 들어가서 이 단톡방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단톡방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싼 돈을 주고 또 송금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이런 은행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학적인 이런 고비용 구조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이제 암호화 기술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쭉쭉쭉 커나간 거고, 이제 거기에 근데 다만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라는 이거 비트코인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거를 제가 오늘 성공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뭐냐면 그냥 장부예요. 비트코인은. 근데 장부인데 계속 확장이 되는 장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뭐 10분마다 해가지고 장부를 계속 해요. 근데 이 장부는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하고 그 노 박사님하고 두 명이 그 장부에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있으면은 이 이름이 있는 사람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처음에? 그냥 우리끼리니까 0이겠죠. 근데 이 장부가 계속 커지면서 예컨대 수십만 명이 이제 이 장부에 이름이 이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부에 기입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분만큼의 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이 장부는 굉장히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 때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딱 정해지게 만들어서 금같이 희소성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사실상 지금 채굴이 많이 끝났는데 뭐 한 30년 지나면 채굴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장부 내에서 이름이 있는 분들은 더 희소성이 있는 그 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무시를 한 거죠. 근데 전쟁이 나니까 서로 이제 뭔가 내가 결제를 해야 되거나 내가 내 가치를 이전해 줘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희소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거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기록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부 다 전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고 사실 그 전에는 뭐 김정은이나 콜롬비아 마하강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 장부에 썼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장부예요. 그냥 분산 원장인데 여기에 이름이 이제 있는 것이 희소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장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예컨대 1비트코인인데 지금 1비트코인 처음에 이제 피자데이라는 걸 해가지고 10,000비트코인인가 하여튼 당시 돈으로 뭐 한 20불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는데 그 가치가 지금 거의 2조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 한 10년 전에 막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지금 한 7천, 8천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계속 쪼개져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술을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저 누구 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 주소가 다 있거든요. 이 주소에 있는 것 자체가 블록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장부가 계속 연결되면서 정보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왜곡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확 드러나서 이 장부 자체가 이제 가치가 없어지고 인증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그 오탈자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할 때 뭐 몇 개를 딱딱 잘못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암호화 기술로 해가지고 암호로 이제 바꿔버리면 숫자가 그냥 확연하게 바뀌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기술이 있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그 장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부에 들어갈 이제 그 발행일 채굴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장부가 이제 늘어나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거의 희소성 있게 다가오고,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새롭게 이제 그거는 이제 발행량은 그게 없지만 여러 가지 분산화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분 가치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발행량이 굉장히 잘 관리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커지는 와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중립적인 게 있었어요. 이게 혁신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은 은행망을 지금 장악했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성 국가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이게 생기면 새롭게 이게 달러 패권에 도전이 될 텐데라고 했는데 새롭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들어와서
차라리 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하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지금 그 블록체인 이 망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면서 제도화가 계속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 하자라는 그 논의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 하느냐라는데, 미국이 부채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거를 좀 해법을 찾는 거예요. 이 은행망을 대신해서 블록체인망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면 여기에 대한 지급사는 그래도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 기반의 통화로 하자라고 해서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기초 자산이 국채거든요.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달러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만들어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은 왜 비트코인에 연연하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미국이 근본이제를 포기했을 때도 어느 정도 금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찍어내는 달러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인도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금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뭐 중국도 많고 러시아도 많고 이 경쟁에서 미국이 금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미국이 그래도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은 김정은이 해킹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압수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비트코인 중에서 KYC라는 게 있습니다. 노이어 커스터머라고 고객 확인이 되는 그 적성 국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보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적성 국가 사람들 걸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인데 KYC가 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이제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가치가 더 오르겠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이제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절은 그냥 미국은 가는 것이고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전략 자산으로서 어떻게 갈지는 그거는 지금 계속 이제 퀘션 마크로 있는데, 제 얘기 듣고 절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것 때문에 사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학술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커왔다. 그리고 우리는 요 와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처음에 이걸 그래서 우리 정부는 꾹꾹 많이 눌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독교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생적으로 많은 이제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했는데 마치 남인들이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듯 이랬는데, 그래서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박상기 그 장관님께서 막 거래소 폐쇄하겠다 막 이러는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이제 해서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성경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아까 비트코인보다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권이 사실은 보면은 되게 우리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되게 레버리지가 높게 막 발행되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내가 이제 1,000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출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급 준비율 빼놓고는 나머지를 다 대출할 수 있죠. 그럼 그 대출을 하면 또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이 또 상당 부분 은행에다 예금을 할 거잖아요. 또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하니까 신용 창출이 계속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신용 창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은행법상의 규제도 있고 예금 보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한 지급 준비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 안전자산의
있어야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어떻게 발행이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가 주는 기능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는데요. 게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게임 하실 분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전에 좀 게임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게임 머니가 있어요. 근데 게임 머니가 있는데, 게임 머니가 유통이 되면 게임 머니 가치가 오늘 10원 했다가 20원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내가 사고 싶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리니지 게임이다 보면 갑옷이나 여러 아이템들이 또 인터넷상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 1,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급하는 내 수단 자체가 변동이 되면 내가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좀 내가 어제보다 싸게 산 건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 같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수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US 테더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테더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우리 박상기 장관님 그거 이상으로 그냥 책을 못하게 중국에서 막았습니다. 중국에서 왜 막았냐? 디지털 위안화라 그래서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화폐를 만들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규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막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들고 있던 사람들이 US 테더로 많이 갈아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갈아탄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정은입니다. 또 김정은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다가,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금융혁신으로 이거를 하느냐라는 거에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이 지금은 국채나 현금 같은 게 있어야지 기초자산만큼의 액면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였는데, 권도영이라는 천재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모를 사람이 테라루나라고, 특히 이 테라라고 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수급 상황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차익거래 원리에 따라서 기초자산 없이도 그냥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겁니다. 뭐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리를. 이게 원리가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이제 지켜질 수 없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아까 말씀드린 US 테더라는 것도 있었지만, USDC라는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이 테라루나 사태가 나면 스테이블 코인들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야, 이거 우리 자꾸 이러면 우리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1대1 준비 자산을 되게 안전한 곳에 맡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맡길까?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회사에 맡기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때 이제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법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에 이제 근간이 됐고,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제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이끄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다가 준비 자산 펀드를 만들었어요. 요거 MMF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1달러짜리의 기초 자산은 예컨대 1,0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뭐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예금으로 예치돼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 국채 기반의 레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MF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MMF 규제에 의해서 준비 자산이 굉장히 투명하게 나와요, 다. 그리고 전체 발행량도 이더리움이라는 분산원장은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발행량이 나오기 때문에 발행량하고 소위 이거 NAV라고 이제 부르는데, 순자산 가치하고 그게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후로 디패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USDC의 경우에 디패깅이라고 하는 1달러짜리가 뭐
90센트 가고 80센트 가고 이런 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여기 그 블랙락의 회장님이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 이분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박현주 회장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산운용사였기 때문에 그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처음에 좀 약간 무시당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뭐 최고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이랬고 여기 또 모 회사 비슷하게 블랙스톤이라고 되게 큰 회사도 있고 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ETF라는 상품을 만드니까 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언제 돈 벌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고 ETF 시장이 커지니까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똑같이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할 텐데 블록체인 상에서 또 유통이 되는 MMF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로 보시면은 이 시장이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확산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들은 굉장히 막연한 불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은 양쪽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동 작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이 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 그러니까 이걸 그 핀테크라고도 하거든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에서 이 핀테크 업자들이 은행 허가 받는 거를 아주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 시장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국채 토큰화 시장이라고 이제 엄청 커졌는데 잘못 알려진 게 하나가 있어요. 국채는 이 토큰화를 시켰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큰화가 됐다는 건 뭡니까? 분산원장이라는 권리 추적력을 주는 등기부가 있는데 그게 분산원장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 분산원장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국채를 관리시키려고 안 해요. 우리나라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조금씩 바뀌는 게 우리도 개인 국채나 이렇게 약간 예외적으로는 이제 국채 발행을 다른 시스템에서 하는데 국채는 토큰화되기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가 야 그러면 우리 국채를 우리가 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국채를 토큰화 시키자라고 해서 MMF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MMF를 만들었는데 기초자산이 아까 얘기한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자산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국채 기반, 레포 기반 이렇게 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아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토큰화된 국채 시장, 토큰화된 MMF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자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엄청납니다. 2023년에 아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블랙락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랙락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자산을 관리했는데 그 기초자산을 토큰화 시키자 해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은 사모시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모시장이 아니고 사모시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상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전문 투자자 내지는 적격 투자자만 이걸 이용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공모시장으로 발전한다 그럼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커지고 여기에서의 지급사는 하나예요. USDC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클이라는 그 회사거든요. 이 서클 회장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하고 친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인데 만나주질 않아서 만날 수가 없는 굉장히 거물이 됐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블록체인 쪽 이제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3년 전인가 이제
그 블록체인 위크라는 데서 서클에서 제 보고서를 보고 이 회장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모 호텔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모든 게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세요. 무역 상사를 그 운영한다고 좀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거래처에서 우리는 그 그냥 은행망 쓰지 않고 블록체인 쓸 테니까 USDC로 이제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때가 이제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도 법인 계좌 허용해가지고 USDC를 그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럼 USDC를 가지면 이거를 그 뭐 그냥 갖고만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MMF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운용이 되는 MMF에 넣으면은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계산해 보면 지금 4%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있다가 이 국채를 갖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1,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USDC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라면 그 USDC를 뭐 새벽 2시에도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은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송금할 때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자금 세탁 우려에 의해서 AML이나 이런 것도 양쪽 보내는 쪽과 받는 쪽만 이제 AML이 되면 끝나는 거지 중간에 뭐 거방꾼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돈이 이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니까 내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창고 어디에 있는 게 들어왔다는 누군가가 해서 신호를 쏴주면 그 다음에 돈이 지급되게 해줘 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고 신뢰성 있고 또 수작업에 의한 실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많은 우리 기업 고객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자도 받고 뭐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예대마진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이런 걱정이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물이 100도씨에 끓듯이 지금 근데 이 상승은 시작에 불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들이 아직은 쓰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도. 개인들이 쓰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살을 걸고 지금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린 측면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미국은 왜 하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이든 정부 때는 기존의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은행망에 도전하는 쪽으로 좀 그 블록체인망을 봤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망은 우리가 좀 잘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봤는데 그 트럼프는 여러분 뭐 하시던 분인지 알죠?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조각 투자 이런 걸로 좀 이제 했다가 이분이 제가 보니까 4년 쉬시는 동안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조각 투자 이게 뭐 자산 토큰화하는 것보다 지급산 이게 진짜 돈이 되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식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본인 이름으로도 막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바로 탄핵이죠.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걸 레드 웨이브라 그러거든요. 공화당 그 보수를 상징하는 그 빨간색 여기에서 입법부도 지금 트럼프가 장악을 했고 사법부도 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판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군사력도 지금 엄청 살아있고 또 러시아가 약간 군사력에서 종이호랑이였구나 하는 것도 입증되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거칠 게 없는 거고 또 하나 미국 국민들의 지금 민심이 제가 이제 뭐 CNN이나 이거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대통령이 좀 이상하신 분 맞아. 근데 좀 그런 이상함을 외국에 가서 막 해가지고 억지로 좀 빼오면 우리의 국익에 한 100 정도 가져가면 뭐 한 1 정도는 뭐 본인이 가져가도라는 그런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국가 아니면 패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이라든지 권위가 지금 좀 사라지고 굉장히 냉엄한, 과거 이제 우리 그 대공황전에 있었던 블록 경제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이제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 미국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 블록체인 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거고,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확장을 시킬 겁니다, 지금.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펴봐야 될 게, 우리 국민주권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4가지 공약,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이게 이제 핵심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4가지 큰 이제 정책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디지털 자산 중에서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2단계 입법을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법 같은 기본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큰 증권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증권을 토큰화 시켜서 나중에 막 실시간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의 자본시장법하고 그 다음에 전자증권법을 이제 개정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양시장을 연결하는 그 가상자산 현물 ETF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라는 상품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일일 유통량이 비트코인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테더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USDT에 기초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USDC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블랙락에서 아주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뱅크런이라고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 외모와는 다르게 IMF 때,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서울은행 앞에서 한참 줄을 섰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량 인출 사태가 나면 이거 뭐 아니면 돈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못 보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줄을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런 사태가 몇 번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났다가 망한 게 테라였고, 보니까 시장에서 끊임없이 차익 거래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SDC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런 사태가 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1달러짜리가 90센트가 되고 80센트가 될 텐데, 현재 블랙락하고 은행에다 맡겨놓은 그 NAV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자산의 순자산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이거 못해도 지금 이거 약간 부도기업 생각해도 한 70%는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내지는 수급 상황 때문에 지금 50%까지 내려갔어? 사야지라고 해서 차익 거래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또 그 이전에 지금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거는, 과거 이제 우리 대공황 이럴 때 같이 어쨌든 100% 준비 자산은 있는 거고, 국채 같은 경우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듀레이션 전략이라 그래서 끝까지 들고 가면은 원금 보전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기관 등이 과거 민간에서 구제금융을 했던 것 같이 이제 일정 부분 자산을 받아주면서 런 사태에 이제 대비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뭐 비판론자들은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하는데, 제가 얘기한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런 액션 플랜을 다 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대량 인출 사태가 계속 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은행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 인출 사태는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걸 우리 정부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게 아직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통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그 테더라고 하는 USDT거든요. 이 USDT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 자산은 사실
80%, 70%만 이들이 갖고 있어도 본인들은 100% 넘는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갖고 있어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됐을 때 USDC하고는 다르게 테더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규제책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제책을 말씀드린 요 2단계 입법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 단일법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미국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의 뭐 일론 머스크하고 뭐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트럼프 측근들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여러 주위 경제 참모들은 페이팔 마피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지급 결제 혁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지털 자산은 가상 자산이 있고 토큰 증권,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써서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그 자본시장 법령을 개정하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규제, 뭐 법에서 금지 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외형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가상자산 기본법이 만약 통과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효과가 클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여러분들 IPO라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그 비상장이었다가 아니면 비공개회사였다가 상장이 될 때 IPO를 하는 것처럼 코인도 ICO라는 걸 하거든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이더리움 같은 그러한 코인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권위 있는 분산원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이번 그 정권의 목적인 디지털 자산 그 생태계 구축 내지는 인프라 구축하고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메인넷을 만들려면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IPO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공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발행 자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근데 2단계 입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논의에 있어서도 무겁게 가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합의벌사항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치 상황이 이렇게 여야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빨리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자라는 그 분위기는 의원님 개개인들의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집단 지성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좀 기본법은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좀 토큰 증권은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2023년에 제가 되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2023년에 해외에서 MMF가 토큰화됐을 그때 우리도 입법이 있었거든요. 토큰 증권 관련해서. 그때 만약에 법이 통과해가지고 법적 기초만 있었으면 뭐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서 뭐 계속 금융위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이고, 참고로 그래서 이제 금융위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너무 더디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금융위가 머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외거래 중개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원래 한국거래소 말고는 거래소 유사시설을 못 만들어요. 예외가 있다면 KOTC라고 금융투자협회 장애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실험적으로 서울거래소나 증권플러스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 장외거래 플랫폼 이제 필요해. 장외거래 거래소를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장외거래 중개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만들었어요. 그 사업자들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뭐 KRX 컨소시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뭐
어디 컨소시엄 해가지고 지금 장외거래 중개업자들이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거래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지면 법만 통과가 되면 토큰 증권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는 이제 갖춰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토큰 증권 법제화 방향은 이제 사실은 이전 정부부터 토큰 증권에 대해서 법제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조각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조각 투자가 이게 미술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카사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게 여러분도 강남 빌딩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강남 빌딩 예컨대 50층에 있어서 여러분이 1000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소유주는 맞죠. 소유주는 맞는데 이거를 5,000원에 가졌는데 사실 이게 5,0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도 조각 투자 쪽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국채를 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던 채권이라든지, 채권은 보다 좀 주식보다는 그래도 토큰화가 좀 쉽고, 아까 말씀드린 MMF 같은 거 토큰화는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큰 증권 법제화가 가고 있고, 지금 입법이 여야 다 이제 되어 있는데,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반대를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잘 통과될 것 같은 그런 낙관론이 지금 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되면은 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지급결제 수단, 그 다음에 토큰 증권, 요 두 개는 빨리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당장은 이제 법인들한테만 그걸 열어주겠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국채 기반의 MMF에서 이렇게 이자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지급결제망이 이제 생길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여기에 편승해서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토큰 증권 이거가 뭐가 다르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본시장법은 처음에 만들 때 증권 혁신을 생각해서 증권의 형식이 토큰화 됐던 어떻든 상관없다. 그리고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증권의 형태를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운용을 해보니까 이 투자계약증권이 금융투자업자를 안 끼고 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자꾸 증권 발행해가지고 좀 사기를 치는 것도 많고 해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은 할 수 있대 유통을 잘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계약증권하고 또 은행하고 증권업 간의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됐던 비금전시탁 수익증권 이 두 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 독점에 의해서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던 장외거래 플랫폼도 이제 매출 규제도 완화시키고 그래서 다장한 상대매매 방식으로 여러 장외거래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고요. 전자증권법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전자증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애플 주식을 사시면 애플 주식의 법적인 명의자는 누구냐면 시드앤코라 그래서 예탁결제원이에요. 그리고 예탁결제원 내부 장부에서 증권사가 그걸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수익자가 됩니다. 비니피셔리 오너라고 하는데 수익자가 되는데 우리는 전자증권법이 너무 잘 그에 대해서 예컨대 삼성증권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여러분들 삼성 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삼성증권 장부에 딱 기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단독 소유가 되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분산원장을 예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산원장에 있어가지고는 분산원장도 등기부 같이
우리가 인정하는 적격 분산원장에 권리 추정력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전자증권법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이 법들이 이거 뭐 바뀌면 이게 뭐가 될까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어마무시한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할 줄 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이명웅 팬클럽 회장인데 이명웅 티켓 이게 막 그 당근막 뭐 이런 당근마켓 이런 데서 뭐 중고로 말도 안 되는 게 거래되고 있어. 이래서 이 사인들 간에 요거를 잘 거래되게 이제 하고 안전하게 거래되게 하자. 블록체인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그 참가자들이 그 블록체인에서 자기 신분 밝히고 들어오면 그 이명웅 티켓을 토큰화 시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큰화 시키면 블록체인에서 이름이 명의가 바뀌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 법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급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블록체인에서 주면은 굉장히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사업 모델이 이제 나오겠죠.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제 집사람 너무 고맙고 저희 재테크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한 몇백만 원을 집사람이 날린 적이 있는 게 제가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 LP판하고 CD가 되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이제 보면은 뭐 80년대 보면은 뭐 조용필 신보 나오면은 그 LP판이 막 한 뭐 5,000원, 테이프가 2,000원 막 이럴 때 제가 뭐 헤비메탈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 가가지고 당시 3, 4만 원 하는 그 원판도 막 사고 해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 집사람이 그걸 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막 하는데 다 처분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딜 스토어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줬다고 이제 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약간 사이즈가 안 맞는 좀 좋은 뭐 그 양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당근마켓에서 이제 팝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마켓이거든요. 근데 이 당근마켓이 뭐 기업 가치가 뭐 몇천억 하다가 뭐 조 단위가 지금 넘는데요. 근데 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거강꾼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당근마켓에서도 안전하지 않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당근마켓 하려고 그러면 그 지급수단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되게 좀 편한 게 카카오뱅크에서 그냥 거기 현장에서 물건 보고 보내면 되니까 사실 보면은 지금 토스뱅크나 카카오나 K뱅크가 기여를 한 거예요. 당근마켓의 인프라로. 근데 블록체인까지 됐다? 그러면은 예컨대 뭐 중고 나이키 운동화나 이런 것들을 토큰화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그 인증을 시켜요. 그리고 이걸 뭐 NFT라고 하는 걸로 해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토큰화 시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관련해가지고 이명웅 티켓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자금이 이동하고 자산이 이동하면서 그 티켓이라는 자산이 이동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리얼 월드 에셋 토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WA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지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근마켓이 보면 반쪽짜리잖아요. 결제 수단은 전산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집사람 보면 야 너 어디가 그러는데 뭐 자기가 무슨 뭐 명품백 중고를 되게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올 때 카카오 블랙 타고 왔다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면 저로서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근데 저 사람은 왜 이거를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택배로 받으면 되는데 명품이니까 자기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확인을 누군가가 해주고 여기에 대한 확인된 그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에다가 올려서 이 분산원장이 굉장히 안전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가지는 혁신성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미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기관들이 쓰고 있어요. 뭐 무역업체나 이렇게 법인들이. 이게 일반인들한테 또 확산됐을 때
또 일반인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지급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랫폼에서 여러 개를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자산들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제 자산들의 소유권 내진 담보권을 블록체인에 넣었을 때 이때 혁신성이 뭐 엄청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가상자산 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증권시장하고 유사하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도 뭐 탈중화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대량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권시장이 나타내는 문제점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정보 비대칭도 있고, 대규모의 비대면 거래도 있고, 대리인 비용도 있는데, 그래서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증권법상의 원칙이 공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잡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처벌도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 같이 일정 부분은 입증 책임도 완화시켜가지고 그 엄벌을 처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리인 비용에 있어가지고는 사업자들한테 고도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율 규제도 하고 건전성도 확보하게 하는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갈 것이고, 궁극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그 무역업체들이 USDC라고 하는 그 지급산을,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달러 같은 거를 들고 있고 이걸로 그 MMF, 비들이라는 MMF를 사고 파는 게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USDC를 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이제 그 블랙락이 발행한 그 MMF 비드를 산다고 하면 자금의 흐름에서 그 USDC라는 건 가상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저쪽에서 주는 상품은 그 대가로서 주는 상품은 금융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한쪽에서는 가상자산법의 규제를 받고 한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증권법,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에 규제 체계도 통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통일이 될 거냐? 고도의 의무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법 체계에 통합이 될 거다. 또 이제 은행법 체계에 통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좀 합리적인 예측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내용은 뭐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하고 좀 유사하게 입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같이 이제 뭐 공시 규제도 하고 사업자 규제도 하고 불공정 거래도 이제 규제하고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지급산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규제하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정부에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가상자산법에 넣을지 아니면 제3의 우리 전자금융법 같이 그 지급산으로서 인정할지 고민은 많은데 어쨌든 본질은 또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치가 이동이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뭐 가상자산 체계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 제재 규정도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근데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간 걸렸고 또 시행령 만들 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이게 다 이해관계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되고 싶어하는 기관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 법정협회로 갈지 아니면 뭐 허가제로 갈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단계 입법보다는 현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1.5단계로 좀 쪼개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특히나 현재 바쁘신 정치 일정으로 바쁘신 국회의원님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2단계 입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 사실은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상자산 현물 ETF인데 이게 지금 저 연구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 ETF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ETF가 거래는 쉬워도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가상자산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저 연구원 말고는 이거를 또 용역을 수행할 때가 사실 없는 측면들에서 저희 연구원의
가치가 좀 높아지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ETF는 아시죠? 펀드인데, 이 펀드가, ET라는 게 뭐냐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되는 거라고 해서, 익스체인지면 거래소잖아요. 트레이드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공모형 펀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ETF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 그 코스피 200, 해서 이제 우리 주가 종합 지수를 이제 하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 ETF도 있고, 바이오 ETF도 있고 이런데, 비트코인 ETF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왜냐면 ETF는 원칙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증권을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을 일단은 담는 거고, 또 하나예요, 그냥. 분산 요건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안 해봤냐? 해봤습니다. 금 ETF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금이라는 상품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ETF라고 하는 그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자산이 이게 포괄주의가 아니고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렇게 좀 해석론도 지금 갈리는데, 어쨌든 해석론으로 했다가 법원에서 다른 판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초자산에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쁘신 국회의원님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ETF가 되게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ETF는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ETF라는 것 자체가 여러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코스피 200 ETF라 그러면 코스피 200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실물 자산이 안전하게 파산 절연돼 가지고 보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보관을 하는 데가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탁회사 같은 게 이제 필요할 텐데, 가상자산 신탁은 조금 다릅니다. 가상자산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암호키라고 하는 그 키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암호키를 관리하는 와중에 예컨대 내 핸드폰이 해킹이 되거나 해가지고 이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워낙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에어갭핑이라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암호를 내가 딱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USB 같은 데 넣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 콜드 월렛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있으면 핫 월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콜드 월렛으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이 그래서 되게 안전해요. 그 에어갭핑이라고 해서 그 오프라인 상태만 된다 그러면 도저히 이걸 볼 수 없고, 그래서 콜드 월렛이 거의 해킹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라자루스도 콜드 월렛 해킹은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콜드 월렛 하는 사람이 간첩이야. 그럼 그냥 USB 여기 넣고 그냥 북한으로 가버리면, 그럼 엄청나게 몇천억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태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암호키를 관리하는 수탁업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켓도 쏘고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된 재원이 비트코인 해킹인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가 만들어져서 ETF 거기에 다 모아놔요. 그럼 거기 북한 입장에서 어떨까요? 와, 저거는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내가 이제 인민 영웅이 돼야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할 텐데,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예탁원 직원이시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높은 이제 이러한 고도의 성관주의 의무하고 도산절연 이런 게 좀 필요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경험을 하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런 수탁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좀 잘못 알았어요. 이게 내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하면, 그러니까 마치 뭐 신세계 상품권 발행하듯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 1,000억 원의 준비 자산이 발행과 동시에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준비 자산 요건이고, 두 번째는 이 준비 자산에 대해서 계속 회계 감사를 받고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을 하는 1:1 상환 의무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서 그 드린 말씀하고 우리 지금 국내 업자들이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이 되고 싶은 기대하고는 완전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은 내가 막 발행하면은 그 발행한 거 다 국채니까 운영 수익은 다 내가 가져가니까 야, 이거 너무 좋겠다. 해가 다 발행인이 지금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발행인이 됐는데 수요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정부의 CBDC 같은 우리 법정 통하면 그냥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찍어낼 수가 없어요. 수요가 있어야지, 돈이 들어와야만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진입규제 쪽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라이센스를 아무한테나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통화량 정책의 교란만 생길 뿐이지, 결국에는 뭔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실수요가 있는 업자들한테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지금 그 두나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손잡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페이먼트 시스템이 있어. 거기에서 한 축으로 블록체인을 가져가면 되고, 두나무 같은 경우 보면 고객이 엄청나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좋으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냥 이거를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뭐 미끼 상품 이런 거 만들어서 쓰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로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이제 대형업자들만은 줄 수 없으니까 그 여러 이제 그 기능별 규제의 원칙이죠. 동일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평평한 운동장 속에서 같은 진입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원칙이 가장 이제 중요시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은행 중심으로 한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글쎄요. 그 은행 쪽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은행이 그 지금까지 뭐 그 돈을 관리한 건 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 돈의 용처가 있는 곳에 발행인들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진입 규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재밌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저는 모순된다고 보는 게, 이거 왜 해? 우리 이렇게 그 전산망이 잘 돼 있고 신용카드 잘 돼 있는데 왜 써라고 하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또 반대로 이거 잘못하면 뭐 통화량이 증발해가지고 우리 통화정책 다 교란될 거라고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비현실적이고 현존하는 이런 위험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 정부가 이렇게 좀 그 정책을 쌓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차등별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발행 금액 이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해지면 그때 고도의 그 규제 수준을 그 부담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 규모에 비례한 차등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이게 드리고 싶고요. 회계 규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1:1 준비 자산이 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준비 자산을 좀 이렇게 좀 루즈하게 관리하다가 갑자기 그 블랙락이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블랙락이 어떻게 보니까 운용을 좀 잘못해가지고 1,000억 원이 있는데, 그때 이제 NAV라고 하는 그 순자산 가치가 예컨대 10억이 비게 되는 상황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꿔야 돼요. 실시간으로.
이게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1대1 준비자산 요건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걸 검증하고 상환하는 요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US 테더라고 하는 그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고 이게 준비자산이 불투명하니까 주말에 그 트럼프의 그 발언 때문에 그 가상자산 시장이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그 가상자산 그 자산가들이 자살하신 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아마 제가 주식을 처음 배웠을 때 그 2000년 거의 뭐 99년 2000년 이때였는데 그때 그 우리 깡통 계좌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닥 뭐 점상한가 가고 뭐 이럴 때 그 엄청나게 이제 미수 거래하고 이럴 때 증권사 자체가 이제 망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 블록체인상에서 지금 금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 디파이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맡겨요. 맡기면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저쪽에서 맡겼다는 증서를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증서를. 그 증서를 가지고 또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 대출이 되는데 이게 마진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죠.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대출해 가지고 이제 대출 한도를 벗어나는 지점이 되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청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 이제 고란 기자가 이제 지금 되게 굉장히 유명한 블록체인 전문가가 됐는데 한때 막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돈을 벌었다가 이렇게 대출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그 마진콜이 오면 돈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때 몰려가지고 전산장애가 많이 생겨요. 그럼 그냥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청산을 당해서 유명한 요번에 그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잃고 했는데 이 테더가 가격이 변동이 엄청났어요. 이건 왜 그러냐? USDC였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면 그렇게 변동이 있었으면 모두가 다 정말 가진 돈 다 그냥 영끌해가지고 그걸 샀겠죠. 왜냐면 준비자산이 너무 확실한데 테더는 그게 없는데 어쨌든 그 테더라는 게 상품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으니까 지금 일본식으로 이제 접근하자는 게 대세가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테더를 유통시키는 돈 많은 거래소들한테 그러니까 손실보전 의무를 좀 부담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투자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준비자산도 대한민국에 쌓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거 아시나요? 그 캐대원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게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이제 1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미 펠론이라고 우리 때가 죄송합니다. 저만 해도 AFKN에서 그 자니 카슨 쇼가 있었어요. 투나잇 쇼라고. 그거를 이제 그게 지금도 제일 인기 있어요. 지미 펠론이라는 코미디언이 하는데 거기에서 K-팝 데몬 헌터스 나왔던 노래했던 무명 가수 3명이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골든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조회수를 제가 봤어요. 투나잇 쇼에서. 거기 미국에서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컨트리 가수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테일러 스위프트 나와도 100만 뷰가 안 돼요. 요번에 나왔을 때 1800만 뷰예요. 이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시체 말하면 팔아먹을 자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K 컨텐츠 같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망해서 K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가져가면 이거를 원화 기반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입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적자 재정이나 이런 쌍둥이 적자 이런 걸로 달러의 어떤 수요가 줄고 위상이 줄었을 때 사우디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원유는 무조건 이제 달러로 이제 결제한다라고 해서 페트로 달러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달러 가치를 유지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K-팝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거는 좀 지켜야 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그 디지털 자산 허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행망을 대신한 새로운 지급결제망이 이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기본법, 그 다음에 토큰 증권의 개념이나 아니면 현물 ETF, 그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최근에 저희 연구원이 우리 존경하는 노 박사님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이런 인프라 기관들이 대부분 우리 연구원을 지원해요. 증권사들은 이제 많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저희 연구원의 독립성도 굉장히 높아진 건데 그래서 잘 아는 게 한국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넥스트레이드라는 후발주자가 이제 차세대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가 나온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보니까 한국거래소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년 때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은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유럽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주식 자체가 거래하려면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거래 속도도 있는데 주식 자체를 아예 수익증권화 시켜가지고 수익증권 같이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결권이 이런 거를 투명하게 반영을 하게 되면 주식하고 똑같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로빈후드라고 하는 우리 키움증권 같은 일종의 증권회사죠.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계속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이제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